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스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회나 생선회 같은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잘 유발할 수 있나요? 우선 육회나 생선회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드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막 고기 알레르기, 생선 알레르기 이건 많이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것만큼 사실 그게 진짜 알레르기일 가능성은 덜하다, 오해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육회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우선은 우리 이제 병 중에 우리가 육회 알레르기, 즉 익힌 고기는 괜찮고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양이나 개 알레르기 있죠? 고양이 개, 고양이 털 알레르기. 그런 경우에 이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원인되는 단백질이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익히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익힌 고기는 문제 없는데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덜 익힌 고기를 먹고는 막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을 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특히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털이나 개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 덜 익힌 고기, 특히 요즘은 그리고 미국 우리가 돼지고기도 우리나라 완벽하게 익혀 먹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사실 돼지고기도 미디움으로 익혀요. 워낙 돼지고기가 요즘 깨끗하게 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덜 익힌 거 먹을 때 이런 알레르기가 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익혀 드시면 문제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적색육 알레르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적색육 알레르기.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병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빨간 고기 있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이런 것들은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색육 알레르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은 대부분은 진드기 물린 다음에 생겨요. 우리 그래서 어디 야외 놀거나 할 때 진드기 물리면 거기 피나고 나중에 새까맣게 딱지 잡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진드기 침에 있는 성분이 이 빨간 고기에 있는 일부 성분과 똑같아서 그때 알레르기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드기 물린 다음에 몇 주부터 그때 이제 육회나 고기 먹고 나서는 이제 막 난리가 이제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 생기는 거고, 이런 적색류 알레르기, 특히 진드기물 생기는 이런 것들은 고기를 먹고 나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요. 또 신기하게. 대부분의 음식 알레르기는 먹자마자 30분 내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기 알레르기하고 또 생각을 못하는 거 많아요. 왜냐면 저녁 먹었어, 이상 없어. 자는 중에 막 난리 나고, 점심 때 먹었는데 저녁 때 딴 걸 먹고 생겨. 그러면 저녁 때 먹은 걸 의심하는데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점심에 먹었던 고기라고 착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육회나 고기 먹고 생기는 알레르기의 대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선회 같은 경우는 역시 생선 알레르기도 아주 흔하지 않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익혔을 때 뜨거운 열이 닿으면 단백질이 변형되기 때문에 익혀서는 문제 없고 생선회를 먹을 때만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일 수 있지만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은 또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사키스는 고래해충이라는 거고요. 우리 안하고나 뭐 갈치나 많은 생선들 배 갈라서 하다 보면은 그 장 우리가 빼낼 때 거기에 이렇게 실처럼 띠다하게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사키스 기생충이고 정말로 대부분의 물고기들의 이 내장, 복강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거를 내가 같이 오염돼서 먹었을 때 그게 장벽을 막 뚫고 들어가서 심한 복통들이 있고 난리가 나는데 그 기생충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막 이렇게 토하고 온몸 두드러기 생길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아니사키스를 우리가 내장채로 이제 끓여 먹잖아요. 매운탕 같은 거. 그럼 그게 그대로 익잖아요, 같이. 그거를 먹었을 때도 역시 이러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선 알레르기가 오해를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 기생충 알레르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생선회에는 이런 생선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도 있었고, 또 알레르기도 익히면 없어질 수 있지만 일부는 오염된 기생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육회는 이제 고양이 털 알레르기 또는 적색육, 기생충이 진드기 물린 다음에 생기는 적색육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와 식중독은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음식 알레르기 같은 거는 이제 먹자마자 대부분 한 30분 내로 막 온몸이 가렵고, 그 다음에 배도 아플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호흡도 차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전신적인 반응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위장관계 증상만 나타나요. 배가 아프고 미식거리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이제 식중독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알레르기는 거기 플러스로 두드러기, 피부 증상 또는 호흡곤란 또는 의식까지 있는 쇼크, 이런 전신적인 게 동반되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균들과 다양한 것들이 이러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걸 다 알레르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식 중에
이런 음식 알레르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식중독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등푸른 생선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있죠? 참치, 고등어, 꽁치, 멸치, 삼치 이런 것들, 연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선들을 우리가 신선하지 않고 거기에 균이 오염되면은요, 거기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등푸른 생선이 왜냐면 거기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특정 세균들이 이 히스타민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히스타민이 뭐냐면은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먹잖아요. 콧물 재채 있고 두드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오염돼 있는 이 신선하지 등푸른 생선을 우리가 잘못 먹으면 거기 히스타민을 엄청 먹는 거기 때문에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 복통, 설사하고 식중독처럼 똑같이 생기지만 거기에 온몸이 빨개지고 가렵고 두드러기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고 혈압까지 들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음식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알고 보면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에 대한 식중독이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등어나 이런 등푸른 생선, 참치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잡자마다 급냉동하라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이런 등푸른 생선류는 특히나 신선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히스타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주 급냉동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과민 반응과 진성 알레르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류를 먹고 나는 것도 이건 진짜 알레르기는 아니고 가짜 알레르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건 일시적 과민 반응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불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유 먹고 우유 알레르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고 나면 배가 아프고 설사해요. 이거는 우유에 있는 그 유당 있죠? 유당 불내증. 유당을 우리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 아프고 설사하고 똥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루텐인 게 있어요. 글루텐. 밀가루에 많은 글루텐인데 이런 글루텐에 대한 불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먹고 그것도 여기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글루텐이라는 건 사실은 뭐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글루텐 프리 하시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로 서양인들, 백인들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글루텐을 먹고 알레르기가 심각하게 생기는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서 외국에는 막 글루텐 프리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글루텐을 체질적으로 잘 못 받아들여서 많이 먹으면은 소화장애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왠지 피부도 가렵고 이러한 약간 알레르기 증상과 유사하게 전신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밀가루를 좀 과도하게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조금 먹는 건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나 면역 반응은 아니다. 그냥 그 물질이 우리 몸과 안 맞아서 생기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없던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겼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갑자기 알레르기가 없이 왜 생겼나요?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거는 누구나 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엉뚱하지만 이런 대답을 드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딱 키웠더니 한 달, 1년이 됐어. 얘가 알레르기도 없고 음식도 먹는데도 이유식도 먹고 괜찮고 뭐도 없고 병도 없고 평생 병 없다 만세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다 살다 보면서 병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생기는데 그걸 왜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냐 이 질문에는 누구나 다 없이 모든 병은 다 갑자기 생긴다. 우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거는 내 몸에서 특정 물질을 나쁜 놈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을 하려면 만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알레르기는 처음으로 접하는 거에 대해서 생기지 않고 몇 번, 최소 한 번 또는 여러 번 내 몸에 노출됐던 거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도 원래 먹던 음식에 대해서 생기는 거고 약도 잘 먹던 약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잘 먹었는데 원래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원래 알레르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 번 문제 없다가 언젠가 생기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면역 조절 이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 몸에 면역의 스트레스, 피로, 호르몬 이상, 아니면 심한 바이러스나 감염, 면역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순간적인 그 상황에 면역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물질이 평상시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 만났을 때 뭐야 이거 나쁜 놈이네 순간적으로 휘가락 떨어서 오해를 해서 그때부터 이 놈을 공격하게 되는 게 알레르기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다. 체질적인 면도 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자녀도 그렇게 오해가 생겨서 알레르기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반
어떻게 보면 운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란 거는 내 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걸 면역이 딱 보고 뭐야 이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하려면은 내 몸의 면역이 건강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 알레르기 주로는 아기 때 많이 생기거든요. 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과도하게 비누 쓰지 마십시오. 특히 아기들. 어른들이야 피부가 두껍고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신생아 때부터 비누 쓰시면은 피부 다 장벽 망가뜨려서 음식 먹는 거 흐르는 거 다 피부를 통과해서 오해를 사서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누 많이 쓰지 마시라. 굳이 쓴다면 아주 약하게 약산성 비누만 약하게 쓰시라.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몸에 좋은 균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왜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오해도 하고 이 수많은 나쁜 사람도 만나고 한 대도 맞아보고 이러면서 탁 봤더니 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좋은 사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분별력이 생겨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만나면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나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와 너무 좋은 사람 착각하게 되고 괜히 어떤 사람은 괜히 뭐 낯설어갖고 나쁜 사람 해갖고 괜히 공격하고 이러한 과도한 우리 강아지들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수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게 만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내 면역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균들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 면역은 어떤 놈이 진짜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져. 그러다가 어떤 몸에 사람들한테 해롭지도 않은 진먼지, 꽃가루, 음식 같은 거 피부나 이런 데 만났을 때 야 이씨 뭐야 나쁜 놈 아니야? 그때부터 오해해갖고 나쁜 놈이라 평생 낙인 찍어서 공격해야 되는 게 알레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몸에 좋은 균들을 많이 갖고 계셔라. 그래서 엄마도 다양한 약채,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거 먹으면서 애를 낳으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도 다양한 좋은 식재료 그리고 과도하게 우리가 항균제들 쓰지 마시고 비누 많이 쓰지 마시고 조금은 더럽게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곳곳에 가서 애들 막 흙 만진다고 모래 만진다고 지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흙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곳곳에서 다양한 균을 만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도 좋아지고 후손들의 면역도 좋아져서 그런 알레르기 아토피 질환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에 낀 가래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뱉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래 뱉지 마라, 삼켜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틱톡에나 이제 인스타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엄청난데 이제 거기 초등학생들이 막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요. 아저씨 저희 반 애들 누런 가래 1리터 모아서 드릴게요. 삼키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들 이 누런 가래를 삼킨다는 거를 굉장히 더러워하고 역겨워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래라는 거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 몸의 단백질이에요. 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를 삼킨다는 거는 절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누런 가래, 노란색은 균 색깔이 아니라 내 몸에 그 백혈구 있죠? 면역세포가 내는 색소예요. 그러니까 누런색이든 뭐 초록색이든 갈색이든 대부분은 내 몸에서 나오는 색소 단백질이지 균 색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균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어떤 염증이 많이 나타나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래, 누렇든 어떻든 간에 삼키셔도 문제 없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삼켜서도 문제 없다랑 삼키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다른 문제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삼키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기침을 많이 하고 목에 이물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걸 가장 일으키는 건 뭐냐면 목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 가려울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가려. 그래서 긁었어. 시원해. 근데 이제 거기 막 긁었기 때문에 빨개지면서 주변까지 따끔거려. 그럼 더 긁어. 그러다가 점점점 하면 나중에 온 등을 우리가 피날 때까지 긁게 되거든요. 왜? 자극을 줘서 거기가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멀쩡한 여기에 가래 있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러면서 뱉겠다고 여기를 그냥 팍팍 하면서 상처를 줘요. 그럼 목 안에 성대 주변이 시뻘겋게 부어오릅니다. 하도 쥐어짰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감각이 어떻게 돼 있어? 더 화끈거리고 가래가 더 있다고 느껴져. 그럼 더 뱉고 싶고. 이 악순환. 기침이라면은 기침 간질간질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가래를 뱉겠다고 하면은 더 기침이 더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래 뱉는 게 가래가 더 있다는 느낌을 더 증가시키고 기침을 나눌 때 기침을 더 하거나 가래를 뱉으면 기침이 더 증가하는 거는 여기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손상을 줘서 그런 거예요. 상처. 그래서 그렇게 하다 피 나면 또 폐암이라고 막 걱정되고 오시는데 다 본인이 가래 뱉겠다고 기침하다가 여기서 피 터져갖고 피 나서 오는 거고 대부분이거든요. 폐암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왜 가래를 삼키라고 하느냐 뱉는 행위 자체가 여기를 손상시켜서
가래가 더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래가 있는데 뱉어도 안 나온다. 대부분은 가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이만큼 있다고 느끼는 거고 실제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래는 너무 뱉으려고 목을 손상시키지 마시고 삼키시는 게 목을 보호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가래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속에서 들끓는 가래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호흡법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선은 가래가 있다라고 느낄 때, 뭔 짓을 해도 가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기 신경이 예민해서 가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가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래란 게 있다고 느낀다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진짜 있는 경우 있죠? 뱉으면 나오는 경우. 그럼 그 가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선은 반은 코가 뒤로 넘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반은 기관지 가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기 때 나오는 대부분의 가래는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 가래를 빼내는 게 중요하겠고요. 천식이 있거나 뭐 만성 폐쇄질환 기관지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폐렴이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가래가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폐에 있는 거를 빼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제 빼내는 방법을 각각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코가 하루에 1리터가 뒤로 넘어가고 지금도 여러분들 코 넘어가고 있어요. 느낌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 끈적하게 넘어가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감각이 둔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코가래를 어떻게 빼내냐면은 우선 이거를 푸는 것도 방법인데 풀면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귀가 아프고 막 아파. 그럴 때는 빨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빨아 마셔야 되는데 제 코를 한번 좀 보세요. 빨아 마시면은요.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요. 이렇게 음압이 걸려서. 그러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코를 막고 여기를 벌려야 돼. 여기 뼈 밑에 여기 쏙 들어간 데를 여기를 비강 밸브라고 해요. 밸브 있잖아요. 열렸다 닫았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사람들은 넓은 사람 있잖아요.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고 연골이 약한 분들은 하면 여기가 완전 딱 차단돼서 쭉 막혀버려요. 거울 보고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평생 이거 못 해본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왜? 할 때마다 여기가 딱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막고 한쪽 코를 벌려서 세게 한번 순간적으로 빨아 마셔보세요. 그러면은 확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은요, 부드러운 젓가락 또는 뭐 이렇게 뾰족하지 않은 뭐 이런 거 클립 같은 걸 해서 넣고 여기다 넣고 그걸 벌리는 거죠. 이게 좁아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해보시면은 확 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해서 아니면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확 넘어가는 게 있고 꿀꺽 삼켜진다. 이러면 이제 코가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코를 많이 해서 뱉어내시면 되는 거고 이걸 할 때 이제 입천장을 약간 떨면은 이게 더 잘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 들리죠?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하시면은 입천장도 떨리면서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해내시면은 한 또 30분, 1시간 가래 없이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코가래 있다 없다를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염수 코세척이 도움이 많이 돼요. 코 안에 있는 걸 빼내니까. 그래서 식염 코세 방법은 제가 또 권혁수 알러지 글에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가래죠. 아무리 해내도 많은 어르신분들이 가래 때문에 내가 나오지도 않고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뱉겠다고 아까 기침을 하면은 목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더 예민해져서 가래가 더 있다고 느껴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에 부담 없이 가래를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허프 기침 또는 허핑 기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거울에다가 입김 부는 거 있죠? 완전 이렇게 힘 빼고 이거를 0.1초 만에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에 무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끝까지 쉬었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를 촛불 50개 끈다 그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목에 이제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여유있게 하면 숨을 우선은 크게 5번 정도를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복식호흡으로 해서 하고 끝까지 하고 3초를 참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쉬고 편하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폐를 최대한 분리해야 됩니다. 하고 3초 참았다가 내쉬고 이걸 5번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숨을 끝까지 마셔요. 그 다음에 끝까지 마신 다음에 여기서 한두 번 더 마십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컹 소리 내지 말고 하품하듯이 0.1초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깊이 있던 가래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시면은 사람들 면전에다 누런 가래 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구석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목적은 뭐예요? 목에 부담 없이 가래 빼는.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 이게 어르신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하라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해드는 거는 펌프질하는 이미지로 해서 하면 힘을 좀 팍 줄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게 팡팡 가래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버전인데 정말 깊이 있는
가래를 빼내는 방법. 이건 뭐냐면은 이제 좀 힘들어요. 숨을 끝까지 내셨다가 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관지가 있으면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벽에 가래가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숨을 세도 벽에 묻어 있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숨을 끝까지 내쉬면은 기관지가 이렇게 오므려지거든요. 밖에서 누르니까 폐가. 그러잖아요. 막 누르면은 이 벽에 있던 가래들이 서로 이렇게 닿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열 때 뭉쳐진단 말이에요. 우리 물 같은 거 표면에 묻어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나중에 방울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가래도 마찬가지로 벽에 얇게 묻어 있는 것들을 이 기관지 벽을 한번 쪼그려져서 붙였다가 다시 떼낼 때 덩어리가 져서 서로 뭉쳐요. 그래서 그거를 뭉친 다음에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숨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내쉬는 겁니다. 보세요. 내쉴 때 힘을 더 내쉬는 이 상태에서 다시 끝까지 마시고 3초를 참아요. 더.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끝까지 내쉴 때 가래가 뭉친 거 할 때 갑자기 가래가 확 이제 덩어리진 게 뭉쳐지면서 막 나와요. 그럴 때 누런 가래가 팍팍 튀어납니다. 그래서 막 1주, 2주 동안 안 나왔던 누런 가래가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덩어리로 막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이때 정말로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토할 수도 있고 정말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기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앉아서 이거를 숨 끝까지 내쉬다가 숨 끝까지 쉬었다 이걸 반복해서 뱉어내시면 깊은 가래를 좀 잘 뱉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기침을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래를 뱉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해서 가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목 보호한다고 가래가 올라온 거를 삼키시면 되는데 이걸 다시 뱉겠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러시면 이제 목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래 뱉어내시고 웬만하면 입까지 나온 건 뱉어내시면 되고 목에 걸려있다 느끼는 거는 그냥 삼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마시면 됩니다.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우선은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가 있다면은 깊은 가래가 있어갖고 안 나와서 마른 기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이렇게 코가 뒤로 넘어가서 하는지 가래 빼내고 아니면 아까 깊은 가래 기침 해서 가래를 빼내보고 그래도 없다면은 이제 호흡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을 오므려서 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코로 천천히 숨을 쉰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한 다음에 입을 오므려서 입으로 천천히 오래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한 바늘구멍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선 코로 숨쉬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거고 또 입에 압력을 여기 유지해서 천천히 이렇게 압력을 줘서 억지로 내뱉게 되면은 성대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성대가 우리가 딱 달라붙으면 이거 자체가 서로 자극이 돼서 마른 기침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로 활짝 열린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서로 자극이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침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 천천히 흡입하고 입을 오므려서 천천히 내쉬고 압력을 서로 어렵게 내쉬고 이 방법을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은 마른 기침이 멈출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탕이나 아니면은 껌 이런 걸 해서 목에 이제 건조하지 않게끔 삼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간질간질한 느낌을 다른 자극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꿀꺽꿀꺽 삼키는 거죠. 그래서 사탕이나 껌 씹거나 물 먹으면 삼키는 자극도 되지만 그냥 그런 게 없을 때는 마른 침 있죠? 침이 없더라도 상상으로 이렇게 레몬 신 거 먹는 거 상상하면서 꿀꺽 고개 숙이고 꿀꺽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기침을 유발하는 다른 근육들이 다른 쪽에 신경을 쓰면서 이완도 되고 다른 쪽으로 그 기침하고 싶은 욕망을 돌리게 됨으로써 마른 기침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꿀 있죠? 꿀을 한 몫 그냥 사지 말고 꿀을 끈적한 채로 한 티스푼 먹고 입에 머물고 있으면은 꿀 자체가 그 단계 목에 코팅이 되고 완화시켜주고 또 거기를 습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거기에 자극되어 있는 신경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마누카꿀 있죠? 이런 것들이 특히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꿀이 있다면은 꿀 한 스푼 삼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래가 실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가래 낀 듯한 느낌이 드는 원인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가래가 없는데 실제 있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 목에 신경이 예민한 거죠. 그래서 하도 가래를 뱉거나 기침을 많이 할 때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감기 후유증으로 여기 감기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킨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이물감과 기침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신경성이 가장 흔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일부는 스트레스성 있죠? 스트레스가 많거나 필요하거나 할 때
목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이러면서 목에 이러한 이물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완하고 마사지, 목 주변에 마사지도 해주고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이물감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신경이나 감각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병적으로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비루예요. 아까 코가 뒤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못 느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뒤로 흘러내려가는 것 자체는 못 느끼지만 이물감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코가 있는 건지 그래서 비염 치료로 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비염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식염수 코 세척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염수 코 세했더니 그런 이물 없어졌다. 아, 내 코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위식도 역류증이죠. 그래서 이제 위의 물질들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역까지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게 위산만이 올라오는 거가 아니라 위에는 펩신이라는 강력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고기를 완전히 흐물흐물 없애는 그 효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여기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왜냐면 고기도 녹여버리는 효소인데 내 몸 살은 안 녹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대 주변 이런 데를 손상시키고 신경도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래는 없이 이물감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식도 역류증이다 이럴 때는 제산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내과에 가서 이런 역류증 약 먹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 중 참아야 하는 기침과 참지 않아도 되는 기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웬만한 기침은 참는 게 목보에는 좋은데요. 가래가 많이 나오는 기침은 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코에 염증이 있든지 이건지 있든지 그런 거는 참든 안 참든 이거는 어쨌든 가래를 뱉어내야지 내 숨을 안 막히고 사는 거니까 그럴 때 기침해야죠. 그렇지만 아까 웬만하면 제가 아까 목을 보호하는 허프 기침 이런 식으로 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게 필요하고 이건 정말 필요한 기침인데 마른 기침이 정말 불필요한 기침인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되는 거고 목만 손상되는 거고 그 마른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마른 기침의 상당 부분은 그냥 여기 간질간질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는 기침신경 과민성이라는 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심리적으로도 참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호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뭐 기침이라는 게 안 참아지니까 병인 거죠. 근데 이제 기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적 기침, 내가 일부러 하는 기침이 있고 내가 불수의적,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반사적 기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작적 기침은 예를 들자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탔거나 회의 중이나 이럴 때 아니 밥 먹고 있거나 할 때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해. 그럴 때 내가 여기서는 창피하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참을 수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발작적 기침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간지가 느낀 거를 기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죠. 그죠? 근데 반대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중요할 때 엘리베이터나 이럴 때나 밥 먹다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기침 튀니까 이럴 땐 내가 참어. 근데 참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내가 목을 시원하라고 사실 일부러 하는 기침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래가 꼈기 때문에 일부러 헛기침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뭔가 답답하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기침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틱처럼 하는 기침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기침들은 행동 교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밥 먹을 땐 참았고 엘리베이터 할 때 참았네? 참아야겠다. 그래서 기침을 안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기침을 줄이는 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래도 많이 나오면서 발작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분명 기침을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원인 찾고 치료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가 계속 가려운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기저질환이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 있는 분들 많이 가렵고요. 또 만성 신장질환,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니까. 또는 만성 간질환, 간에서도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갑상선 질환에서도 피부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좀 드물지만 뭐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피부 건조증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겨울에만 되면 피부 피날 쪽으로 긁는다. 특히 팔다리 이렇게 좀 노출된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부 보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가려움증 원인들이 있어요. 두드러기도 있고 피부염도 있는데 대부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부과나 알레르기 내과에 가셔서 이런 가려움증의 원인을 좀 진단을 받고 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별로 워낙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피부에 세균이 있어서 가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항균 비누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나요?
우리 피부에 세균 나쁜 놈, 아유, 그 피부균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 정말로 오해인 거예요. 자, 요즘 이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낮아서 장에 좋은 균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장을 균 많다고, 나쁜 균 많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소독약 벌컥벌컥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가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술 먹으면 똥냄새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에 균이 많은데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균수가 더 많아요. 우리 몸은 사실은 균 사이에서 기생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수적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그 장에 좋은 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먹고 온갖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균 이퀄 내 건강. 근데 우리 몸에 두 번째로 균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피부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와 이 면역과의 관계는 이 장내 세균과 장벽을 통해서 이 면역과의 관계, 좋은 면역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해주는 그 관계는 피부에도 똑같아요. 피부에 좋은 균, 그리고 피부 벽을 사이에 두고 내 몸의 면역세포, 이 사이에도 서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이 많으면은 이 몸에도 좋은 신호를 많이 주게 돼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균을 죽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몸에 피부의 균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균 비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항균 비누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뭐 데톨 이런 것부터 온갖 항균 비누 엄청 인기 끌었잖아요. 근데 싹 없어졌어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이런 항균 비누가 오히려 인간의 면역에도 안 좋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의 호르몬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어떻게 균들을 죽여서 안 좋을 수, 왜냐면 이게 또 나가니.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런 비누, 일상생활에 하는 16종의 항균 제품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항균 비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피부에 균 죽이는 거 환경에도 안 좋고 나에도 안 좋다. 꼭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균은 이제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 몸의 피부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는 피부 바깥에 있는 이 산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바깥에 그 피부의 그 보호막이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혈액과 이런 눈물 이런 것들은 중성이라 보죠. 그래서 pH 7.4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거는 pH가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산성인 거죠. 그래야지만 피부가 건강히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그 산성 어떻게 유지하느냐? 세균들이 또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셨어요. 피부에 있는 균들이 내 피부에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산성 환경을 도와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내 피부에 가장 좋은 보습제는 판매하고 있는 비싼 보습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피지예요. 이 피지 무조건 더러운 기름, 개기름 해갖고 어떻게든 빡빡 해서 뽀득뽀득하게 벗겨내려고 했잖아요. 내 몸에 당연히 유전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한 번도 인간은 비누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1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비누 쓴 게. 언제 했어요? 조선시대 썼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알레르기 아토피가 더 좋고 했으니까 더 없었어요. 비누 쓰면서 높아진 거예요. 알레르기 아토피 면역 질환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내 몸에 좋은 기름을 없애지 않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 내 몸에 나오는 지방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균들이 이 우리 지방산은 글리세롤이랑 지방산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주는데 이거를 분해를 해요. 그래서 더 작은 면역에 좋고 피부에 좋은 작은 지방산을 오히려 더 합성해주고 이 글리세롤이라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또 피부에 가서 보습과 기능을 더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서로 시너지, 서로 같이 공생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피부에 좋은 보습 물질을 내고 그 기름을 세균들은 또 분해해서 산성화도 만들어주고 더 좋은 물질을 줘서 내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균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피부에 균이 없으면 여러분들 면역도 없고 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강한 비누로 긁어내고 우리가 때밀고 항균 쓰고 절대로 그러시면 면역도 망가지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하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다양한 피부염에 의한 그런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피부 제품을 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피부염약을 쓰셔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피부 가려움증은 이제 피부 건조증이거든요. 과도한 비누 사용, 또 어르신들은 이런 기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뜨거운 물 사용하는 거, 이것도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 모양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피부에 가장 안 좋은 거는 강력한 비누, 과도한 때밀이, 그다음에 뜨거운 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안 하시더라도 가려움증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누를 매일 사용하신다면은 적절한 보습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습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오일, 또는 하나는 로션, 그 다음에 하나는 크림,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왠지 사람들은 오일이 가장 보습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일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산뜻하고 가벼운 보습, 특히 여름에
땀나고 이럴 때 좀 과도한 보습을 원하지 않고 살짝만 할 때는 오일 제품이나 아니면 묽은 로션을 쓰시는 게 좋겠고, 겨울에 피부 건조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이제 크림 제품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제품들 중에 이런 피부 진정이나 피부 염증을 좀 좋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비타민 B5, 나이아신암이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비타민 B5를 만들어주는 전구체인 판테놀이라는 게 있어요. 판테놀이 뭐 예를 들어서 약국사는 비판텐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애기 기저귀 때도 쓰고, 비판텐 같은 경우도 비타민 B5를 만들어주는 건데 보습도 되고 진정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테놀 성분이 있는 것도 피부 진정과 가려움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뭐 시카 제품이라든지 뭐 아줄렌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이런 피부 진정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보습제의 중요한 성분은 뭐냐면은 세라마이드제예요. 세라마이드.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여름에 비누 많이 쓰고 그냥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오일이나 약간 로션 바르셔도 되지만, 내가 정말로 가렵고 염증 생기고 겨울에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아토피가 있다 이럴 때는 꼭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필수적으로 쓰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거기에 보조적으로 좋은 제품에 따라 다양한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토피 피부 환자들 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토베리어라는 제품, 또는 제로이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 샤워 후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습제를 꼭 발라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보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샤워 후에 물기가 있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수건으로 닦으면은 물기가 촉촉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 건조하려고 닦지 마시고 대충 닦아서 피부에 물기가 촉촉하게 남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습을 바르면은 그 물 자체를 가둬두기 때문에 기름이 보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보습의 3분 법칙, 즉 수건 닦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습제를 다 바를 때까지 3분 내에 끝내라. 요것만 지키시면 훨씬 보습이 되고요. 만약에 여름에 약하게 보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부에 물기를 좀 더 많이 남겨주면은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걸 조금만 발라도 되게 넓게 얇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묽게. 그 상태에서 건조시키면은 굉장히 끈적거리는 데 없이 적은 양의 보습으로도 산뜻하게 보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바디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저는 이제 비누 사용을 권장하진 않지만 저는 물로만 주로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만 할 때 되게 기름 많은데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위, 등 위 이런 데 하고 사타구 이런 데를만 물로 해서 잘 문질러서 떼주시면은 냄새도 없이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으시면은 비누를 쓰시면 되고요. 비누를 쓰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약산성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나온 것들은 다 약산성이에요. 폼 클렌저 같은 경우도 약산성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산성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약간 미끌거리는 성향이 있어서 안 좋아하시는데, 아까 피부는 약산성에서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나 전용으로 나온 약산성 비누를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가장 작은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염증이 있거나 자꾸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바디 로션이든 비누를 쓸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향이 없는 걸 쓰셔야 돼요. 향이 있는 거는 대부분 화학물질이 많이 있고, 이런 향을 내는 화학물질에 대한 접촉 피부에 생기는 것도 흔하기 때문에 향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색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 로션도 그렇고 뭐 비누도 그렇고 막 핑크색이니 파란색이 많잖아요. 색소가 없는 걸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면활성 때 비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게 있거든요. 약한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약산성 비누는 약한 것들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는 하이포 알러제닉, 또는 우리나라는 뭐 민감성 피부용, 뭐 아니면 피부과에서 뭐 테스트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이런 접촉성 피부라든지 자극이 최저화돼서 그런 제품, 비누나 로션들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인 냄새를 신경 써 향이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 냄새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약간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산패가 되는 거죠. 산패가 되면은 그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특히 어떤 성분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물질 중에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노넨알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지방 기름 성분이 이게 쉽게 산화가 되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노인 냄새, 또는 뭐 남자들, 우리가 중년 남성 이상의 호레비 냄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그런 냄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분들 대부분 이제 비누로 아까 귀 뒤, 이런 목 뒤 이런데
이렇게 약산 비누로 이제 잘 닦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게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들이 냄새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노인 냄새나 호레미 냄새도 사실은 건강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안 나는데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한 식단을 못 드시면서 혼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냄새가 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항산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노인 냄새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아까 기름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신선한 야채, 블루베리서부터 영양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메가3라든지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커큐민,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영양제들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식단과 영양제를 좀 드시면은 그런 노인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비누를 과도하게 안 쓰고 또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냄새 없애겠다고 과도하게 뜨거운 물로 비누를 팍팍 닦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식단이 없고 그러시면 이런 냄새가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네나 같은 경우는 침대나 여러 가지 물질에 있어서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도 확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좀 없애려면은 자주자주 이렇게 좀 강력한 세제로 빨래를 자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줄렌 성분이 피부 가려움증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줄렌 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피부염이나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카, 우리 피부 진정에 가장 유명한 거는 시카 이런 거 있죠. 또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줄렌도 최근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성분이고, 아줄렌 같은 경우는 이제 캐모마일 있죠. 국화과인데 캐모마일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캐모마일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되게 비싸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염증 없애는데 진정에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고가의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천연 아줄렌은 우리가 대부분 상품 보면 조금만 섞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든 과이아 아줄렌이라는 그런 인공적인 아줄렌을 많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피부 완화에 좋죠. 그런데 이런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줄렌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국화과 캐모마일에서 나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알레르기 비염 있죠? 가을철에 국화꽃 알레르기 있거나 꽃가루 알레르기 분들의 일부에서는 바를 때 오히려 더 가렵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빼고 하시면은 아줄렌은 굉장히 피부 가려움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염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가요? 우선 비염은 완치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에서 완치되는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균 감염돼서 항생제 먹고 좋아지는 거 빼고는 다 관리하고 또 아니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긴 한데요. 약물로 완치되는 병은 사실 세상에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비염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처럼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코에 염증이 있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체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와는 관련 없는 만성 비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 코가 안쪽이 휘어 있거나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래서 코막힘과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과 상관없이 이거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약물 치료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적 치료가 있어야지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복잡하거나 위험한 수술인가요?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내시경을 넣어서 코에 보통은 대부분 수술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는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기도 하고요. 외래에서 관리가 되기도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운데 비중격이라고 하거든요. 양쪽 코 사이를 가는 벽이 있는데 이게 휘어갖고 막 꾸불꾸불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은 S자로 굽어져 있으면 이쪽이 막히고 이쪽은 또 이쪽이 막혀서 양쪽 다 막힐 수도 있고 한쪽만 막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가운데 벽을 똑바로 펴주고 잘라내고 하는 수술을 하면은 정말 이거는 완치 가능하게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 어렸을 때 쭉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코의 점막이 두꺼워집니다. 우리가 염증이 우리 아토피 비염 생각해 보세요. 이 피부가 빨개지면은 염증 오래되면 어떻게 코끼리 가수처럼 두꺼워지고 노화되고 이러는데 코 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점점 점막이 두꺼워져서 이대로 굳어버리고 또 그 점막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뼈까지도 막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면 뼈도 두꺼워지고 우리가 이러면은 맨 밑에 우리가 이제 선반 같은 게 3개가 있는데 맨 아래쪽 선반 하비갑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만큼 커져요. 뼈가 점막도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그게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도 깎아내리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점막을 저희가 이제 다 칼로 긁어내요. 두꺼워진. 그러면은 그 안에 얇고 새로운 살이 자라나거든요. 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코를 뻥 뚫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수술인데 문제는 이제 애초에 구조적 문제만 있을 경우에는 수술하면 끝인데 원래 비염이 있었다. 알레르기 비염이든 만성 비염이든 그게 오래돼서 두꺼워져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로 하면은 일시적으로 뻥 뚫어지지만 그 염증 체제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 때 가장 좋은 치료 매일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떼 있는데 이렇게 스프레이가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이거든요. 그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일시적으로 부어있는 점막을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임시로 코를 뻥 뚫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다. 이것도 오래 쓰면은 코가 더 부어오르고 중독돼 버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그런 코를 뻥 뚫어주는 약들은 우리가 항우려제라고 하는데 이런 약들을 약사 선생님 보통 뭐 일주일 이내로만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기 걸렸을 때 너무 힘들 때만 가끔 쓰시는 거고 원래 비염이나 만성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그 약은 최대한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처방받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꾸준히 매일 쓰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코가 두꺼워지는 것도 예방되고 오늘 하루하루 증상, 코골이, 코막힘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위험해서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처방하면은 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위험하다고 코에 구멍 뚫린다고 망가진다고 가끔 쓰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의 비강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제가 한 병 이거 지금 원샷 뻘꺽 삼켜도 몸에 흡수될 때 간에서 99% 이상 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없고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코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 아까 제가 염증을 조절 안 하면은 흉터가 생기고 두꺼워지고 망가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건강히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거의 목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없을 때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네, 잘 들으시는 거 맞아요. 증상이 없을 때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양치질 생각해 보세요. 양치질 잇몸병 있을 때 쓰라고 하나요? 없을 때 없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럼 에센스 토너 바르는 거, 뭐 보습제, 피부 트러블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있을 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을 때 계속 건강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차피 비염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있다든지 아니면은 환절기 몇 달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그동안에 몇 달 또는 1년 내내 꾸준히 증상이 없을 때 계속 없으라고 써줘서 코의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작용 없으니까 믿고 처방을 꼭 받아서 꾸준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선 그 전제를 우선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집을 습하게 유지를 해야 될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호흡기 질환, 뭐 비염 이런 데는 건조하면 안 된다. 습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가습기라는 걸 찾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먼지 진드기, 우리 알레르기 비염의 대부분은 진먼지 진드기인데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한 습도가 한 50도, 60도 넘어가면 너무 증식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는 분들, 또 아토피 비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진먼지 진드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집을 습하게 유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집 건조하다고 해서 호흡기 질환이 나빠진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안을 습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단 너무 건조하면 좀 그냥 불편하니까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젖은 수건 있죠? 젖은 수건을 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제 결국은 표면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수건에 물을 많이 적셔서 여러 개를 매일매일 걸어 놓는 게 이제 아마 가장 가습기 없이 집을 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겠고요. 또 하나는 식물이죠. 식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그냥 집에 끼를 뿜뿜뿜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또 너무 많으면은 얘가 이거를 덜 해주고 자동 조절을 해주는 게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습하게 해주는 식물들, 공기정화 식물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있을 때 실내를 굉장히 적정하게 습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구류 속 진먼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이제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환자들의 문제가 되는 원인이겠죠. 진먼지 진드기는 이제 작게 보면 한 0.3mm 되니까 1mm 거기에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자라는 걸 보면 눈에 점 같은 게 꼬물꼬물 움직이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겉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목격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기본적으로 침구류나 천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 카페트 있거나 천으로 된 소파가 있거나 침구류 이런 데 많이 살고, 얘가 이제 잘 사는 거는 습한 데 잘 살고, 두 번째는 먹이가 얘는 동물의 비듬이에요. 물론 검대질 필요 없습니다. 피부에 막 물어뜯고 그런 건 아니고요. 떨어져 있는 비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엔 계속 저 비듬이 하루 종일 떨어지고 살거든요, 온몸에. 그러니까 이 먹이는 항상 많은데, 특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바로 침대죠. 우리가 거기서 부비부비하고 자니까. 그리고 또 땀도 흘리고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불 덮거나 이러면은 침구류가 가장 습하면서 비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구류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먼지 진드기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먼지 진드기는 어떻게 죽느냐? 첫 번째는 얘는 55도 이상에서 죽어요. 뜨거운 물에서 죽는. 그러니까 침구류를 가급적이면 자주 55도에서 60도 이상에 빨아주시면 됩니다. 네, 비누는 굳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비누를 넣고 우리가 침구류를 빨면은 거품 나오니까 막 4번, 5번 헹궈야 되고 한두 번 빨아보면 귀찮아서 이제 안 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은 그냥 비누 없이 그냥 60도 딱 넣고 한번 빨고, 그 다음에 한번 헹궈요. 그러면은 찬물로, 우리가 뜨거운 물로 죽이고 찬물로 헹구면서 거기에 죽은 시체들, 가루들 빼내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비누 없이 한번 세탁, 한번 헹굼 하면은 진먼지 진드기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걸 이제 자주 돌려서 하기 때문에 침구류 세트 한 3개 정도 해놓고 그냥 쉽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적절한 습도. 너무 높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가습기는 오히려 안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리스는 그 안에 텅 빈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먼지가 살고 시체들이 거기 차곡차곡 쌓여요. 수년 동안에. 그래서 그 안에 움직이면 그 안에 또 누적된 것들이 확 튀어나와서 심하게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 방지 커버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천들이 구멍들이 미세해서 진먼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루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 것들은 전통적인 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화학회사죠. 거기에서 타이백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듀퐁 타이백. 이 비닐 같은 건데, 요게 이제 미세한 구멍은 미세해서 공기도 통하고 하지만 방수도 되고 이런 진먼지가 서식을 못하게끔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인터넷에서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타이백으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를 여러 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대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게끔 사시면 되겠고, 완전히 360도 다 커버하는 지퍼형으로 사시면 되고, 한 1, 2년에 한 번씩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은 진먼지가 없이 매트리스도 오래 싸고, 또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 오줌 싸도 방수되니까 매트리스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먼지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관리인데, 그 중에서 진공청소기 좋은 거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공청소기 우리가 헤파 필터가 달린 쓰는 게 중요하겠고, 왜냐면 집에 비듬도 많고 진먼지 가루도 많이 있거든요. 죽은 시체들도. 그런 걸 빨아들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기청정기, 이런 진공청소기 또는 매트리스 관리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환자에서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아무리 다 열심히 해도 요만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코에 뿌리는 비강무스테로id, 이 약의 효과,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약 쓰기 싫다고 그런 환경 관리에는 엄청 에너지를 쓰시고 이런 것들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쓰시면서 우리가 그런 환경 관리도 보조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를 선택할 때 비염 환자에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기청정기도 비염에 도움이 될까요? 진공청소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헤파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 필터라는 거는요, 0.3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입자의 거의 99.5% 이상을 제거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필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헤파 필터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더 좋은 헤파 필터 등급을 쓰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싼 알레르기 환자들 많이 쓰는 뭐 다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는 기계도 좋지만 좋은 헤파 필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공청소기 중에서도 헤파 필터가 얼마큼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좋은 헤파 필터를 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관리를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거 사놓고 나서 사실 매뉴얼 보면은 헤파 필터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물에 정기적으로 씻어서 자연 건조시켜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헤파필러를 사서 얼마마다 한 번씩 새로 바꿔라 이런 제품도 있는데 절대로 매뉴얼 안 보시고 헤파필러 가득거나 닦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청소기에 헤파필러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그 헤파필터 관리 방법에 따라 하시면은 깨끗하게 필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알레르기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진공 청소하면 그 안에 먼지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매일 버리셔야 되는데 그 안에 자꾸 이거를 꽉 찰 때까지 기다리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우리 비듬도 있고, 지먼지, 가루, 곰팡이, 뭔가 세균 다 있는데 아무리 헤파필터가 좋다 그래도 할 때마다 이게 쫙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헤파필터에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헤파필터 수명도 약해지고 성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청소하고 매일매일 버리셔야 된다. 진공청소기 먼지를 꼭 유념해 주시고 필터 관리 잘 하시면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 있으면 좋죠. 특히 이제 공기청정에 도움되는 경우는 이제 개고양이터 알레르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면 도움되고, 또 꽃가루 알레르기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 곰팡이 알레르기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아까 이런 비강물질 약의 효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알레르기는 우리 집안에 이런 알레르기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도 이 10분의 1로도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증상 완화에 조금 도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비싼 걸 굳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꼭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가능하고 뭐 증상도 심하다. 그러면은 저는 사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공기청정기와 그럼 진공청소기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당연히 좀 진공청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입자들을 꽃가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다 땅바닥이나 이런 데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바람 불거나 할 때 또 날리면서 이게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최대한 없애는 게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꼭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걸로 사시고 공기청정기는 보조로 여력에 따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염을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염은 사실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꽃가루 이런 것들은 어떤 원인되는 물질이 노출됐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아까 환경 관리, 청소라든지 침구류 관리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어떤 특정 상황을 피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만성 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알레르기가 무관하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관 운동성 비염 이런 경우는 이제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거나 아니면 온도 변화 심할 때, 외출할 때, 에어컨 바람 쐴 때 이럴 때만 이제 물 좀 줄줄 내리는 분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은 없고 항콜린제 스프레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약금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또 다른 만성 이유 없이 코 붓고 염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는 우리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향 있죠? 냄새, 그 다음에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생리 이런 것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약물 없이 도움이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집에 향 같은 거, 냄새 나는 어떤 집에 퍼퓸 같은 거라든지 우리 향 나는 물질들을 최대한 없애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막 새 가구들 있잖아요. 새집 증후군 이런 환경에서 좀 피하셔서 좀 오래된 가구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식단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야채라든지 식품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도 이런 염증을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온도 변화가 많이 심할 때 아까 혈관우성 비염은 콧물이 나니까 가급적이면은 막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틀지 않고 우리 선풍기도 직접적으로 얼굴에 닿지 않게끔 조절하시는 것이 콧물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비염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각각의 관리법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비염은 결국은 이제 우리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굳이 구분한 이유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환경 관리. 진먼지 알레르기가 원인이었다. 아이쿠야, 그럼 진먼지 관리해야겠구나. 그렇지만 진먼지 없으면 굳이 침구를 관리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먼지 나쁜 놈 해서 알레르기도 없는데 관리하시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원인이 있으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 개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개고양이를 피하느냐 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구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치료는 면역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진먼지기다 그러면 진먼지기를 백신처럼 만들어요. 개고양이다. 개고양이 비듬을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 3년에서 5년 동안 주사나 혀 밑에 넣는 걸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몸의 면역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이게 거의 증상 자체가 면역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을 우리 굳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환경 관리할 수 있다, 면역 치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게 없은 거는 우리가 만성 비염으로 구분을 하는데 콧물 있고 코딱지 있고 이렇게 안 좋을 때 치료 방법은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매일 꾸준히 쓴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식염수, 코세척 이런 것들도 코딱지, 비딱지, 끈적한 코 있고 넘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거나 이런 치료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비염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천식, 아토피 비염, 비염은 다 세트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르기에서 쭉쭉 행진하다 저는 다른 걸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영유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거는 바로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이게 이제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다 보면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됐을 때 천식이 또 생겨요. 그래서 막 쌕쌕거리고 감기 걸리면 숨차고, 그러다가 걔가 점차 크면서 비염도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서는 다마다 다르지만 아토피 비염, 식품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기는 게 많고, 제가 그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지금도 천식 비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꼭 이거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왜 아기 때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비염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이 알레르기 물질이 내 몸에서 이거를 이제 나쁜 놈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진먼지든 우유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기생충이나 균처럼 내 몸의 면역이 착각해서 들어올 때마다 공격해서 염증이 일으키는 건데, 그게 왜 생기냐면은 이 피부를 통해서 이게 들어올 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기들 피부도 약하잖아. 근데 거기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최근 1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기들 비누로 팍팍 닦는 거, 뽀드득뽀드하게. 그럼 여기를 애기 태어나니까 약한 애들을 여기에 건강한 사람 기름이 있고 이게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데 비누를 싹 벗겨내. 그럼 피부에 투과도가 없어지면서 진먼지 진드기, 우유 먹잖아요. 분유 먹으면 우유, 여러 가지 이유식들 이런 것들이 다 피부를 통해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면은 이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비누로 팍팍 닦아서 피부 투과도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럼 그때 와 이거 피부를 통해서 나쁜 놈 침입했어. 이놈들 올 때마다 공격해. 현상수배 걸어.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거에 노출될 때마다 염증이 생겨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 보습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피부 비누를 많이 쓰고 애기들한테 피부를 건조시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알레르기의 시작을 유발한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현대인들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비누 쓰는 게 미래의 알레르기, 천식 비염을 유발하는지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비누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특히 애기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많은 알레르기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점들 다양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많은 알레르기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점들 다양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